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하지만 0.73%포인트가 주는 메시지는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불독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의 의미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경남의 미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진 경남대 명예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민원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민호입니다. 네, 진영익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현진 교수님 60대, 50대, 그리고 저 40대, 30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세대별로 얘기들을 좀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이번 대선 결과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진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 대선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미래 어젠다를 놓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그분이 그러한 합의한 것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만이 5년 임기 내에 한두 가지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당선자께서 설사 많은 포부를 갖고 계셔도 이제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정책 철학을 만들고 하면은 1년이 금방 가버립니다. 그럼 3, 4년째에 정책을 실행하려고 해도 그때는 사실 실행되질 않아요. 저는 그 점이 좀 우려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당선자께서는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아마 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0.73%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0.73%라는 것은 사실은 무효표보다도 오히려 그 표차가 더 작은 숫자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5년 동안 다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혁이나 이런 꼭 해야 될 일은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추진하되 반대측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통을 반드시 하라라는 메시지가 깊숙하게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우선 이제 흥미로운 점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할 정도로 서로 이제 비난과 그다음에 경쟁 이런 것들이 엄청 극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라고 하는 그 초격차 이런 결과로 당선인이 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더 좋아서 돼야 된다라기보다 상대방 후보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려스러웠던 점은 저희 정치사에서 보면 이념적인 갈등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점이 있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청년층에 한해서는 이제 젠더 갈등이 크게 부각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나타난 청년의 젠더 갈등은 앞으로도 해소하기 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이번 선거는 돌이켜보면 이 비호감 그리고 초박빙 이런 말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 정치개혁이라는 과제가 이게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남았는데
이 당선인이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뭐 통합 이런 말들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치 개혁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 그리고 어떤 필요성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이번 선거는 77%의 투표율 그리고 48% 내외 당선자와 이익이 뭐 격차는 매우 작지만은 그렇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 전체로 보면은 한 37, 8% 정도 수준입니다. 그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그 당선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 정치적인 분열 현상 이것을 투표를 통한 합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선 투표 같은 양상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유권자의 과반수 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할 때까지 대통령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77%의 투표율이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서는 낮은 투표율은 아닙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는 북부 유럽이라던가 호주, 뉴질랜드 이 수준이 한 80%가 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또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초박빙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는 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정치 개혁에 대한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은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가 있고 국회에서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좀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졌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정치를 잘 못하니까 정치 개혁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옛날에 조선시대에 약 한 500년간 성군으로 이렇게 반열에 오르신 분 한 4분 정도 계신데 다 보면 이렇게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물론 정조대왕이 조금 짧았지만 그래서 긴 재임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형태의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성군의 반열에 오른 분들부터 어떤 것들을 뽑아내서 우리 정치에 담아낼 것인가 한번 보면 탕평책이라는 정책으로 고루 인재를 활용했고 여러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반드시 좀 잘 활용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경남이 58.24%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표가 123만 7,346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 선거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요. 18대 대선에서 그 보수 후보라고 했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경남이 63.12%였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에서는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말 그대로 이제 보수 진영 후보에게 정확하게 63% 이거 18대와 19대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이제 이 58.24% 18대 19대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 표 차이를 봤을 때 이 경남이 보수 진영의 뭐 텃밭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이현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발전이 매우 뒤져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라든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매우 쉽게 유권자의 표심이 5%, 1, 2%의 차이에 따라서 쉽게 그 선출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다 정당들이 긴장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려고 하고 정책을 집행할 때도 아주 성실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우리 텃밭이다 이렇게 되면은요. 성실한 그 단체장이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점이 제일 우려됩니다. 네, 박민원 단장 얘기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숫자상으로 좀 한번 볼게요. 18, 19, 20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저는 40%의 진보 매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표가 40%를 넘으면 정권은 진보 쪽으로 넘어가고 40%를 넘지 못하면 정권은 진보에 있는 게 보수 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도 딱 그 매직에 39.9%인가가 진보 쪽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경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경남은 6대 4라는 보수 대 진보라는 표는 뭐 일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뭐 큰 변화 없이 그 틀 속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체계의 가덕도 신공항과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된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당연히 거제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우선 농업 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선거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더 큰 고생을 하셔야 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크게 덩치만큼 큰 품으로 이 갈라진 국민들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큰 정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구현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이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죽어가는 농어촌 또 시군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지방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게끔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공교육만 받으면 입시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다음에 서울과 지역의 교육 격차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고요. 학교에서도 안전하고 등하굣길이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대한민국, 도전이 두렵지 않은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분열이 아닌 통합이 우선시되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더 존중받고 인정받는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농어촌에 할머니들 병원 가시고 이런데 버스 노선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좀 버스 노선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사회 분야, 그리고 분권, 그리고 지역 발전 분야인데요. 이 당선인의 공약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들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선거 보면서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갈등, 분열, 뭐 갈라치기, 혐오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선인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뭐 국민통합이라는 말도 했고 새 정부 이름도 뭐 이름을 붙이니까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국민통합정부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분열이 가장 심한 나라 이런 통계까지 있던데 이 당선인이 앞으로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통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현재의 문제는 선거 과정 중에 나타난 분열을 어떻게 통합으로 바꾸어내느냐. 그것은 하나는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법은 대통령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이 법을 통해서 있던 것도 없게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선거 과정 중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급에 맞는 언행을 안 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언행 절대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 정도의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럴 정도 느낄 정도로 언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논의해야 됩니다. 뭐 남녀 간의 갈등, 연령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소득 격차 이거에 대해서 두렵지만은 하기 어렵지만은 등장시켜서 해결을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응원하고 하니까 이제 뭐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초보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 실수가 좀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보고 읽는 경우들이 좀 많았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그 기존의 더 정치 공학적인 시각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좀 이해해 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우리 박민우 단장님 어떻게 보시죠? 저는 뭐 말실수도 많았고 약간 언어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히려 또 장점으로 보면 간단 명료했다. 그러니까 심플한 언어를 구사함으로 인해서 이해하기는 쉬웠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좀 쉬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그런 통합 정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 제가 좀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선인과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와 또 중앙정부 이런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정확한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저는 가능하면 이런 철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철학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국민은 누구냐 하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국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민은 누구냐면 평범한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국민, 우수한 국민, 권력을 가진 국민이 우리를 대변하는 국민이 아니고 우리의 평범한 국민들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는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그러면 약간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약간 뭐 뛰어난 사람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람은 봉사 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약간 부족한 부분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약한 국민 약간 소외된 국민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포용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족하니까 배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접었으면 좋겠다. 그런 큰 틀에서의 위대한 평민, 위대한 평범함이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국정 철학을 잘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통합 얘기하자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게 분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세대 간, 그리고 남녀 간, 그리고 계층 간, 그리고 지역 간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2030의 어떤 그 분열과 이 대립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진 대표,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정책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치 보복에 대한 심리 해소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기간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도 있는데 뭐냐고 하면 저 두 후보 중에서 당선하지 못하면은 아마 감옥을 가게 될 거다. 아니면 정치 보복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 상대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 불안정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모양새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네, 다음은 이제 불경 메가시티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지역 현안 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첨예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 문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매듭을 아직 짓지 못한 상태예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초기에는 좀 찬성 입장이었는데 제가 공약집을 살펴봤는데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지역 사회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의 경제 산업적으로 좀 먼저 접근해봐야 되는데 경제 산업적으로 먼저 이 박민우 단장께서 이 문제 어떻게 좀 접근하십니까? 불경 메가시티를 하겠다 또는 뭐 동남권 제2수도권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양 후보 측에서 다 하다가 당선인의 이제 공약집에는 지금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번에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이제 만들어서 구성을 한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수도권에 이제 서울에 가보면 수도권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읽을 때는 전철권이라고 읽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전철이라는 그런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삶을 즐기고 있다. 저는 뭐 삶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메가시티를 극명하게 교통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을 이번에 지방균형특위에서 반드시 좀 실현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이 전철이네요, 그죠? 저도 서울역에 내리면 택시 승강장으로 대체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준 교수님 서울 자주 다녀오시잖아요. 지하철역으로 가세요? 택시 승강장으로 주로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은 기본적으로 그 택시를 타거나 이러면은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이 더 빨라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는 거고. 그리고 서울의 지하철은 약 2천만 명을 위해서 지금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합쳐야 800만이거든요. 네. 근데 이 800만은 예를 들어서 진해 끝에서 거창, 합천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역에 살면은 다른 지역을 가는데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예를 들어 서울은 2,000원이면 갈 것을 여기는 10,000원, 15,000원 들어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 그 윤석열 당선자 공약을 보면은 주로 광역과 수도권 이런 그 큰 교통망 계획은 세우셨는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금 벌써 울산하고 지금 부산 전철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승객이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 부전에서 이제 지금 창원까지 오려고 하는 그곳은 지금 고속철도를 전철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활 밀접한 그 교통망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남 지역의 원전 관련 이 생태계에 속한 기업들은 매출이 다시 과거의 깁 수준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카이가 있는 이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대우조선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인을 맞이해서 거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단 제가 30대 직장인인데 대통령 임기 중에 결혼 계획이 있거든요. 요새 근데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일단 집값도 너무 걱정이고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이라서 부동산이나 육아, 출산을 했을 때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행업계는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엔데믹이 되면 저희들이 업계에서 새로 여행업을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저희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소상공인을 이렇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숫자는 줄고 조금 기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너무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축산 2세고 우리 농촌 2세들이 들어올라 하다가 지금 안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식품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줘야 되고 경남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가 같은 상황일 텐데요.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살면서 아직까지 아이 키우는 입장이나 직장 입장에서는 교육, 병원, 특히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전국의 혁신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혁신도시가 발전하시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그리고 산업 분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맡으면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 위원장도 겸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탄력이 붙지 않나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손실보상 문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코로나 손실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코로나에 적응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는 코로나에 적응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면은 공기순환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또는 온라인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또는 쾌적하게 시설을 만드는데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냥 소득 손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잠깐 얘기했지만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에 둬야 됩니다. 최우선에 둔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항상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요, 일자리 창출 정책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일자리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인플레이 되고 그러면은 세금 올리고 재정 긴축을 할 수 없이 하게 만들어요. 재정기획부, 우리는 재정이 우선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소득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제동을 걸어요. 그것이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약간의 딜레마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미국 같은데 연준은 일자리 창출이 제1번입니다.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1순위 일자리 창출, 두 번째 물가 안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가 안정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통화 안정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국민적인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적자 문제, 부채 문제 또는 외환 문제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정책적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 당국이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좀 해야 된다. 사실 저도 좀 생소한 얘기지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인수위에서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좀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국가항공우주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상남도 공무원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도 그랬고 역대 3번의 그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경상남 도지사가 없었습니다. 다 사퇴했거나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경남 관련 공약들을 이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데 굉장히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선만큼은 좀 특이한 게 국가항공우주청 경남 이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성과였다라는 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이 선거운동 초기에는 경남에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지난 3일인가요? 이 사천에서 유치한 적이 있었는데 사천에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청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그 박민원 단장께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새롭게 생기는 국가기관은 런던 주위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새롭게 생기는 새로운 어떤 기관들은 모두 다 지방으로 다 이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이번 윤석열 당선인은 새롭게 생기는 새로운 어떤 청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산업의 기반을 둔 곳에다가 그곳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보는데 이번에 그게 사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돼야 될 것은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철도 차량이라든지 철도 관련된 많은 부분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지금 창원이나 함안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도 관련된 공공기관들도 반드시 이 지역 경남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때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이 지역의 목소리를 좀 더 과감하게 내어서 그런 일들도 하나씩 우리 지역 산업이 기반이 된 곳에 관련 공공기관이나 청이나 국가기관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우주청 하나만으로 안 되고 철도 관련 하나 더 네, 끄집어내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박민원 단장께 자꾸 이제 질문이 가는데 기존에 이제 창원 스마트 산단, 문재인 정부 최대 수혜 산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원금도 많이 받았는데 이거 뭐 또 새 정부 들어서 계속 이어간다는 또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뭐 로드맵 하나 제시해 주시죠. 저는 새롭게 이번에 이제 스마트화된 이런 많은 공장들, 스마트화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린 산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ESG 경영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묶어서 에코 산단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합쳐서 이번에는 디지털 에코 산업단지. 그러니까 ICT 혁명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긍정적인 탈탄소화되는 소비의 공장으로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좀 재밌는 좀 설명을 드리면
2017년, 18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 경남 지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는 리스판스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토론회 할 때도 앵커분들이라든 많은 주변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도 그게 일자리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 네, 라는 질문을 제가 간접적으로 받아서 굉장히 곤욕스러운데요.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고용률이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일자리가 더 늘어났고 오히려 지금 창원 인구가 소폭 근로자 측면에서는 상승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일자리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산업이 발전한다. 근데 이 부분도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꼭 염두에 주셔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 좀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금방 얘기 나온 게 디지털 에코 산단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그 디지털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정부를 약간 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제 산업 관련 얘기입니다. 이 탈원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 탈원전 정책 백지화 이걸 두고 뭐 탈원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신한우 3, 4호기도 뭐 즉각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경남에는 원전 관련 기업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죠. 박민원 단장님, 이 공약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경남에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D사의 협력사가 원전 관련해서 200에서 300여 업체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탈원전을 했다고 해서 원전 일방적인 정책을 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적극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탈탄소화 산업으로 가기 위한 정책으로 큰 기조를 잡아야 되는데 원자력이라는 이슈가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탈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리고 수소라는 이런 부분들이 단어상으로서 약해져 버렸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정부에서도 너무 원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슈 앞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이슈보다는 탈탄소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 시스템, 에너지 산업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기반을 잘 닦아야 된다. 거기에 경남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해야 됐고 지금 현재 원전은 지속될 거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기업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언급하신 내용 중에 디지털 에코 산단 얘기에서도 이 탈원전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까지 같은 맥락에서 사실 경상남도가 준비해야 지금부터 이제 시기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원전 이 문제가 이제 뭐 한 4, 5년 이렇게 끌어오면서 산업 자체가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이 숙련공들을 다시 모셔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업계 현실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 탄소 제로를 요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좀 적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진영익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탈원전을 시작할 때 또 많이 이야기한 것이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도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 때문에 혹시 러시아에서 가스 중단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탈원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점을 유럽이 가지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탈원전을 백지화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극대화시키는 투자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와 연관이 되는데 탈원전이라는 이제 범국가적 정책이 정치적 입장에 갈려서 단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은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다. 하지만 또 지역 관점에서 보면 경제가 살아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조금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그러니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3만 5천 불, 4만 불을 가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일본과 독일, 우리나라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쟁력은 두 가지입니다. 우수한 인력. 굉장히 숙련되고 똑똑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질의 전기. 굉장히 전기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품질이 너무 높고. 그런데
가격도 선진국에 비해서 저렴하다. 이 두 가지의 큰 축이 우리 산업 경제를 이끄는 큰 축인데요. 이 양질의 전기와 저렴한 전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이게 산업의 4만 불과 5만 불 시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굉장히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 봅니다. 이번 새로운 신정부는 이 부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조절해야 되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탈탄소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물건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모순이 존재한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민훈 단장님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우리 지역에서는 또 이게 고용의 문제랑 관련이 돼요. 참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안 나면 좋겠다. 평화를 바란다. 창원은 어려워요. 창원은 군수산업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앞으로 전쟁 갈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창원은 발전할 거예요. 무기산업이 앞으로. 그럼 사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전쟁이 줄어들면 취업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고용이 줄어들어 버려요. 이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속도 조절이나 어떻게 적응 전환 하는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탈원전이다, 또는 원자력만 우리는 의존한다. 그런 거는 정책적으로는 완전히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저도 20대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기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안 보이고 이 친구들한테 부모로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적인 면이 있고 우리 청년들이 항상 걱정 없이 공부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서서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자기가 직장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저희 지역은 진해신항 국책사업에 이제 개발 중인 지역입니다. 지역 경제인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13년을 통장을 했는데 재학생이 마지막 재학생이 아마 한 9년,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가 자꾸 이제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좀 많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맘 놓고 낳아서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환자분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의료진들 또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염원하는 코로나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의료 취약진의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 제공과 인건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성별 문제 그런 게 되게 이슈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이제 성차별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합정부, 미래정부를 꼭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바로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링컨 대통령처럼 팀 오브 라이벌스, 여야 모두 망라하고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서 통합의 정부, 미래의 정부, 유능한 정부를 꼭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윤석열 정부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네, 경남도민들의 각계의 요구들을 이렇게 목소리로 담아봤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대남, 이대녀의 그 민심이 완전 돌로 갈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우리 진영희 대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래도 양당, 거대 정당 정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정당에서 찬성을 하면 반대쪽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혹은 하얀색을 말하면 검은색으로 말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갈려서 의제를 생산하고 이제 표를 모으는 행위가 있는데 그런 흐름에 이대남, 이대녀 현상도 상승의 기류에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더 고민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대남, 이대녀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들, 그다음에 그 경제적 비용 이런 것들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저는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과정 보면은 과정에도 그렇고 이제 이후에 선거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이렇게 논란이 있죠. 이 문제 이현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 여성과 남성의 갈등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성가족부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처를 어떤 식으로 존립시키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은 모든 행정정책에 여성 우선, 가족 우선이라고 하는 정책이 다 들어갑니다. 뭐 소득정책이건 고용정책이건 뭐 과학기술에도 뭐 여성 과학인을 우대한다, 여성 기술인을 위해 우대한다, 여성 창업인을 우대한다, 뭐 각종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성 노인을 우대한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를 하나의 참모 부서처럼 존재시킬 것이냐, 모든 여성 관련 정책을 다 집행하는 부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 같으면은 그 정무 부서가 있었거든요, 따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정 집행하는 부서로 할 거냐, 참모 부서로 할 거를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그 여성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책보다는 제도적인 문제 또는 처벌적인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률 개정이나 처벌적인 조항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연령을 낮춘다던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던가. 근데 이것이 자칫 메시지가 잘못되면은요,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을 무시하는 정부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명백하게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면은 저는 여성가족부 철폐해라. 하지만 대응이 없으면은 대외적인 메시지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성가족을 무시하는 나라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폐지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청년정책 얘기하다가 여가부 폐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진영익 대표, 이렇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요. 그리고 답변도 왔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 단체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후보자 4명, 그 당시에는 후보 4명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미래 세대로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주거, 지역 격차, 노동, 젠더, 그리고 기후 위기, 이것에 대해서 분류별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후보자 4명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4명 다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보낸 거에서는 4명이 답변서를 다 보내왔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청년이 조금 조명되고 있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답변서를 확인도 해봤는데, 사실 후보자 4명 중에 누가 되어도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정도로 좋은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했던 점은 실제로 그 정당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후보자별로 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냈지만 실제로 수행할 것인가,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청년 문제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70여일 정도가 이렇게 남았죠.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은 끝난 상황이고 남은 게 이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사실 지방선거는 그 인물 위주의 좀 선거로 좀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공약들을 내놓느냐, 이런 점들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 이 경남의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진 교수께서 먼저.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겠느냐 보면은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투표를 하겠다 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투표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약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선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는 매우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남의 이번 대선 투표를 보니까요. 이 윤석열 후보가 50%를 넘기지 못한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해하고 거제인데요. 49.33 김해가 그렇고요. 거제가 49.84%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50%를 넘겼는데 김해 지역은 특이한 게 역대 대선 총선 지선 포함해서 보수 진영 후보가 이곳에 이제 1위 한 적이 12년 전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이렇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뒤바뀐 지역인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런 수치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박민원 단장께서는 이번 대선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선이 있고 70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니문 기간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약 한 몇 개월 동안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의 그 결과가 아마 지방선거에 반드시 적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니문 기간에 싸우지 않고 잘 허니문을 보내고 이제 귀국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허니문 기간에 좀 문제가 좀 생기거나 하면 이도 지방선거에도 큰 아마 격동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선거 자체만을 보게 되면 지난 2년을 조금 넘기는 기간 동안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어보로 인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지역민과의 접촉의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현직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해서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현직 기초단체장한테는 그렇게 많은 현직 프리미엄이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니문이 이번에도 통할지 이 단어 안 들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내임덕도 그렇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이 아까 얘기했듯이 피선거권을 얼마나 갖는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사실 지방선거라고 했을 때 도지사라든가 시장이 굵직한 것은 준비하는 주위의 청년분들은 없고 그다음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정치 입문 과정 아니면은 좀 문턱이 조금 높은 경향이 있죠. 경제적으로나 이제 사회적인 위치로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이야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조금 도전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많은 정당들이 문을 열어준다면은 또 많은 변화가 경남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하는 불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경남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새 정부에 바라는 점들을 우리 출연하신 분들 얘기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원 단장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짧은 재임 기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포용력을 가지고 굵직굵직한 몇 가지의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제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그리고 많은 산업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잘 사는 그리고 행복한 지역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떠한 정부도 이제 실패한 정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실패하면은 그 피해자는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또 잘 가져가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권력을 잘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선거 기간 때 많이 이슈가 되고 조명이 되었던 청년에 대한 문제들도 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료들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청와대가 관료들이나 또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힘은 국민들의 뒷받침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청와대나 또는 대통령 한 개인이 이런 정책을 하고 싶어라고 지시해야 하는 신용 또는 과거에 한 것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적당하게 짜집기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저는 이거는 매우 명백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 지지에 기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힘이 없다. 이거는 그냥 제가 명백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인 고전 책에서도 백성은 물이다. 대통령은 배다. 물이 흔들리면 배는 흔들린다. 물이 성나면 배는 뒤집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하는 불독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